조갑제 TV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벌써 60일 대통령 선거의 3분의 2가 지나가고 이제 투표일을 22여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양강구도입니다. 홍준표 후보 지지표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구도입니다. 캐스팅 보트를 준 사람이 지금 지지율이 8% 내외인 홍준표 후보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고 가변성이 큽니다. 이 체제 탄핵의 성격을 띠었던 박근혜 대통령 파면 및 구속의 속편으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단순히 정권 교체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국가의 진로를 교체할 수도 있는 역사적 중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선거에 의해서 결정될 사안이 너무나 큽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결정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를 잘못하면 나라가 내전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1936년 스페인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좌파가 집권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프랑코 장군을 중심으로 한 우파의 반격이 시작되어서 3년 동안 내전을 치렀습니다. 유명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쓴 해밍웨이도 이때 좌파, 공화파의 편에 서서 참전한 사람이고, 조지 오웰, 1984년을 쓴 조지 오웰도 공화파의 편에 들어서 참전을 했다가 거기서 공산주의자의 본질을 알아채고는 반공주의자로 변신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좌우가 서로 사람을 수십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1970년에는 남미에서 가장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알려져 있었던 칠레에서 사회주의자인 아옌데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득표율은 36.2%였는데 이 의회가 최종 선출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의회에서 추인을 하는 식으로 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아옌데가 극좌 노선을 반미 극좌 노선을 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회적 혼란이 오니까 그 3년 뒤, 즉 1973년에 피노체트 장군이 지휘하는 쿠데타가 일어나서 아옌데는 피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감옥에 가고 해외로 탈출하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대표적인 역사를 결정한 대통령 선거를 꼽으라면 1963년 10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입니다. 공화당의 박정희 후보가 15만 표를 조금 넘겨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윤보선 후보를 꺾고, 그리함으로써 경제개발과 부국 강병 노선이 선택이 됨으로써 그 뒤 30년 동안 세 사람의 군인 출신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한국은 산업화 민주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15만 표 차이로 생겼습니다. 2017년 5월 9일의 선거는 지금 현재 좌파, 중도, 우파의 3자 대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 변수가 더해지면은 체제 대결적 양상을 띠게 될 것입니다.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과 대결하여 공동체의 안보를 지켜내지 않으면은 우리가 누리는 이 복지, 번영, 그리고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켜낼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체제 대결적 선거는 아주 위험도가 높은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항상 위기를 잘 극복하면은 기회가 열리고 전화위복이 되는 것이죠. 이런 위험천만한 선거를 불러들인 한국의 여러 문제들이 탄핵 사태,
그리고 이번 선거 등등을 거치면서 다 노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노출이 되면 해결책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장점이 문제를 덮지 않고 노출시킨다는 점인 것입니다. 한국은 아마도 문명국가 중에서 언론의 선동으로 정권이 넘어간 최초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21세기 이 한국을 지배하는 특권층, 즉 선동 언론, 정치검찰, 제왕적 국회, 귀족, 노조가 법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들을 개혁해야 된다. 개혁 대상이 바로 이 특권층이라는 것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광화문에서 연일 벌어졌던 남쪽의 태극기 집회, 북쪽의 촛불, 이 대결은 정책이 옳으냐 그러냐를 놓고 대결한 것이 아니라 역사관과 가치관이 다른 세력 간의 이념적 대결이었습니다. 이것은 타협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를 안고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즉 반공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이 집권하고 북한 노동당 정권과 연계된 상태에서 변혁적, 과격한 정책을 강행하면은 1936년의 스페인이나 1970년대의 칠레도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이 보수적 성향의 식자층은 모이기만 하면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좋은 해결 방안은 없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저도 그런 자리에 많이 참여를 하는데 오늘은 그때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 아이디어 또는 정책 대안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한 것을 우리 독자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이번 선거는 국가 개조의 기회입니다. 잘만 하면은 4차 산업혁명과 북한 핵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이 천하대세가 지금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대세를 타기만 하면은 한국은 선진 통일국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고 발목을 잡는 낡은 정치 구조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가 이 개혁의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를 잘만 하면은 우선 영원함 대결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 갈등 구조를 혁파할 수가 있습니다. 또 좌우 이념 대결도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동시에 친박이니 비박이니 친노 친문이라고 하는 특정인을 중심으로 놓는 이 계파 당파 싸움 보다도 더 질이 떨어지는 붕당 패거리 정치 문화를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구조와 생리의 근원적 개혁을 할 수 있으려면은 이번에 대한민국 세력이 선거에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세력이 이겨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중 한 사람이 당선되든지 두 사람의 협력에 의해서 정권이 탄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지금 지지율은 저조합니다. 그러나 국회 299석 중 현재 의석 299석 중에 93석을 가진 보수정당의 대표입니다. 두 번째로 큰 정당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체제 수호 의지가 강하고 투지도 왕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남도지사로 있으면서 기득권을 혁파한 행정적 실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박원순, 문재인 등 좌파 인사의 도우미로 정치를 출발하였지만은 작년 총선을 앞두고 독자 노선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하여 호남 기반의 제3당 39석을 가진 국민의당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는 문재인 후보와 함께 사드 배치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다가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에 합의한 이후에는 사드 찬성으로 선회하였습니다.
한미동맹이 한중관계보다 더 소중하다는 점을 요사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에 관해서는 문재인 후보는 정부 주도,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민간 주도를 주장하는 점에서 아주 크게 다릅니다. 이런 안철수 후보의 노선을 중도라고 분류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선거를 전후하여 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보수와 중도 연합 정권이 탄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정권을 잡는 데는 중도에 선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1992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좌와 우를 왔다 갔다 하는 결과를 내어놓았습니다. 만약 보수 중도 연합 정권이 출현한다면 이게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생깁니다. 지난 주말에 조사한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안철수, 홍준표 두 사람이 다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한 20일 동안 많이 오르다가 조금 정체되거나 떨어졌습니다. 홍준표 후보 지지율은 조금 올랐습니다. 여러 4명, 5명 여러 다자대결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다소 앞서지만은 문재인, 안철수 양자 대결에서는 안 후보가 유리한 국면이 보여집니다. 이 SBS 조사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불출마한다는 것을 가정한 사자 대결 구도의 경우에 문재인 후보가 38%, 안철수 후보 32.9%로 오차 범위 내에서 문재인 후보가 앞섰습니다. 홍준표 8.5%, 심상정 4.2%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홍준표 후보가 불출마를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안철수 37.6%, 문재인 36.7%로 오차 범위 내에 안철수 후보가 약간 앞선 상태에서 접전하는 걸로 나옵니다. 유승민 6.3%, 심상정 3.5%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이 SBS 조사의 경우에 안철수 44.8%, 문재인 41.1%로 안철수 후보가 3.7%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홍준표 후보가 사퇴하면은 그 효과가 안철수 후보를 상당히 유리하게 만들어준다는 추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안철수 후보는 지금까지 당선을 목적으로는 어떤 후보와도 인위적 연대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선된 뒤에는 다른 정당과도 협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큰 정치는 선거입니다. 선거에서 협치, 서로 도와야 그 뒤에 국정 운영에서도 협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에서는 협치를 하지 않고 국정 운영에서만 협치를 하겠다는 것은 좀 모순됩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어도 39석 정당으로서는 국회를 주도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93석을 가진 자유한국당과 119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적대적으로 싸웠는데 39석을 가지고 이 두 큰 정당을 끌어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지지율이 한 자릿수이지만은 안철수 후보의 약점을 보완해줄 93석의 의석수를 가진 정당을 배경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선거에서 서로 손을 잡으면은 선거 후 국면에서 두 정당을 합치면은 132석의
의석을 구축합니다. 확보하고 여기에 반좌파 성향이 강한 바른정당 33석을 더하면 165석이 됩니다. 165석이면 과반수입니다. 홍준표 씨는 경상도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당의 후보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씨는 국민의당, 호남을 기본으로 하는 국민의 당의 후보입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손을 잡는다면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안철수 씨의 경우에 호남을 포함한 전국에서 그런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에 당선될 것입니다. 지역 대결 구도가 없어지는 것이죠. 대통령 선거는 고질적으로 지역 대결 구도, 몰표 현상, 경상도, 전라도의 몰표 현상을 축으로 해서 지금까지 치러졌는데, 만약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몰표 현상이 없어지면 이것은 1967년 대통령 선거, 박정희 융보선이 대결했던 이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큰 차이로 이겼던 바로 50년 만에 처음으로 지역 대결 구도가 대통령 선거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호남 지역의 몰표는 지금까지는 이른바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에게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그 호남표가 보수 중도 연대의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지역 갈등 구조뿐 아니라 이념 갈등 구조를 완화시키는 데 일정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반골검사 출신입니다. 안보 및 행정을 중시하는 전형적인 보수적 정치인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과학기술이나 미래 설계를 중시하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두 사람이 다 개혁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 두 사람 다 부인이 호남 사람입니다. 홍준표 경남, 안철수 부산 사람인데 부인은 다 호남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연대를 하면은 보수의 부족한 부분과 중도의 불안한 부분을 서로 보완하고 채워줄 수 있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 특이한 것은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사이에는 지역구가 중첩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대를 하더라도 손해볼 사람이 없어서 쉬워진다는 뜻이죠. 이미 보수층의 과반수는 안철수 후보 지지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지 않고 남아있는 골수 보수층이 홍준표 지지로 묶여 있습니다. 이들이 끝까지 1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면 안철수 후보의 당선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안철수, 홍준표 두 사람이 단일화 협상을 한다든지 연대 협상을 하게 될 경우에 홍준표 후보가 가지는 10%대의 지지율은 큰 협상의 강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홍준표 후보의 약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대선을 완주하였을 때, 끝까지 갔을 때 부작용이 예견됩니다. 양강구도로 가면 말이죠. 투표율이 가까워질수록 사표 방지 심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던진 표가 낙선할 사람한테 가서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을 좀 방지하려고 하는 심리,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홍준표 후보와 같은 제3등을 하는 사람의 지지율은 투표일로 갈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예컨대 예를 들면 홍준표 후보의 최종 득표율이 5%, 6%, 7%밖에 안 되었다. 근데 요 표, 홍준표 후보가 얻은 이 표 때문에 보수층이 아주 경계하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렇게 되면은 홍준표 후보가 과연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지, 감당할 수 있을지, 이렇게 되면은 보수 재건도 힘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요 점이 홍준표 후보의 약점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홍준표, 보수 중도의 연대가 과연 성사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큰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후보 등록을 하면서 이제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였습니다. 오는 4월 29일, 즉 투표 열흘 전에는 투표용지 인쇄가 됩니다. 그 전에 단일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의미겠죠. 물론 2012년 선거 때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는 투표용지에 이름이 있었지만은 투표 며칠 전에 사퇴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 이 연대, 안철수, 홍준표 사이의 연대 협상이 너무나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점이 아주 한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안철수, 홍준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투표 직전에 사퇴하는 모양새가 되겠는데 이것도 야합이라는 비판을 들을 소지가 있습니다. 더구나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만약 홍준표 후보와 손을 잡는다고 하면은 청산 대상인 적폐 세력과 손을 잡았다고 비판하고, 이렇게 되면은 안철수 후보의 기존 지지층이 이탈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비판이 있더라도 그것은 사소한 것이고, 이 안철수, 홍준표의 연대와 선거 이후의 연정은 국가 개조를 위한 것이다, 천하 대의를 위한 것이다 하는 거창한 명분을 걸고서 나온다면은 설득력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해볼 만한 도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근데 1987년 6월에 큰 시위가 한 달 동안 일어났는데, 이때 전두환 대통령과 집권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되어 있었던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은 계엄령을 펴서 진압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국민들이 원하는, 야당이 원하는 이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그해 6월 29일 그 유명한 6.29 민주화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민주화선언이 국민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이것은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연출하고 노태우 후보가 주연을 한 셈인데,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아들여 버렸어요. 직선제 개헌에다가 김대중 씨를 풀어주고 언론 자유, 지방자치제 선거 등등 민주화와 관련된 8개 항을 발표를 하니까 국민들이 그동안에 전두환 노태우를 그렇게 미워하다가 눈 녹듯이 아주 호의적인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은 이렇게 직선제를 받아들이면은 꼭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고 벼르고 있는 김대중, 김영삼 두 사람은 절대로 단일화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6.29 선언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는데, 과연 두 김씨는 분열을 해서 각자 따로 출마를 하고, 여기에 김종필 씨가 또 출마를 해가지고 이른바 1로 3김의 대선판이 되니까 노태우 후보가 당시에 36.6%의 득표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홍준표, 안철수 선거연대는 선거 이후의 연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게 성사되면은, 이렇게 되면 내년 지자체 선거와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개헌 국민투표, 그리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 이런데 중심체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홍준표, 안철수 세력의 연대, 보수 중도,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이 연합정권은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 체제를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명이 다한 낡은 정치 구조와 체질의 근원적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새로운 능률적인 국가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정치 구조와 체질의 근원적 개혁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당선은 정권교체가 아니라 그것은 계파교체에 불과하다고 비판을 하면서 자신은 정권을 잡으면은 탕평책을 써서 5천만 국민 중에서 인재를 널리 구해서 쓰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지역과 이념 갈등 구조의 덫에 걸려 있는 한국의 정치를 해방시켜 줘야 합니다. 풀어줘야 합니다. 식자청 사이에서 거론되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안철수, 홍준표 연대 및 연정 구상은 첫째가 지역 갈등 타파이고 중도 보수 연합 정권의 구상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가 개조를 위한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두 사람의 목에 이 연정, 연대의 방울을 달 것인가, 어떻게 막후에서 신속하게 합의점을 도출할 것인가, 이게 문제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또는 때로는 약간 무책임하게 하는 이야기를 종합한 것인데, 지금 이런 국면에서 이 위험하기도 한 이 대통령 선거판에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 개조를 위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치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모험을 하고 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중도 보수 연합 정권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사실은 이 바깥에서 운동단체나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치 구단쯤 되는, 그러나 애국심이 있고 마음을 비운 순수한 사람이 몸을 던져서 할 수 있는 작업이 바로 오늘 제가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를 종합한 안철수, 홍준표, 중도 보수, 지역구도 타파, 연정 또는 연대 구상의 핵심인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